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 이제서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되어서 그런지 저는 요즘이 한창 신혼 같기만 합니다. 지금이야 저도 웃으면서 좋아하고 있지만 정작 좋았어야 할 신혼을 누군가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리고 이제서야 여유를 누리는 저희 부부의 사정이 안타깝기도 하네요. 저도 결혼을 해서 누군가의 아내와 며느리가 되었지만 왜 매번 여자들은 결혼을 하며 걱정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나 싶어요. 시어머니들은 왜 그리 며느리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지 가끔은 그들이 제복을 걷어차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부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남의 식구로 들어온 며느리 탓이 아니라 시어머니들의 탓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럼 전국의 모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결혼 전만 하더라도 저는 어디에다가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살면서 큰 문제라 할 것도 별탈도 없는 평범한 일생을 살았던 탓에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큰일 없이 자라며 학교 생활 역시 무사히 할 수 있었고 학창시절 내내 이렇다 할 문제 없이 커왔어요. 덕분에 저는 이름난 대학을 졸업하며 취업까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고생 없이 살았던 탓에 제가 나중에서야 남들은 모를 그런 고생을 겪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운이 따라준 덕분에 졸업하자마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저는 남들보다 몇 년은 앞서갈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나이에 비해 연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후임으로 들어와도 제가 더 어린 경우들이 많았고 대학에 군대까지 다녀온 남자들과는 같은 직급에서도 훨씬 나이차가 날 수밖에 없었죠.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하면서 남들보다 출발이 빨랐던 것은 좋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분명 제가 직급이 더 높은데도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제 속을 썩이는 직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몇몇을 겪을 때마다 저는 일찍 취업이 된 것이 가끔은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는 일부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다니고 후배들에게 만만해 보이지 않으려 갖은 애를 쓰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저보다 연하의 한참 후배인 직원과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사랑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라고는 하지만 저도 제가 같은 회사에서 그것도 연하의 부하 직원과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저보다 1살 어렸고 입사도 한참 늦은 편이었어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군대 때문에 인연이 더 늦기도 한데 거기다가 저는 취업이 빠른 편이었고 남편은 늦었던 탓에 저희는 나이에 비해 연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수, 부사수 정도만 되어도 연애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 팀을 이끄는 입장에서 말단 사원과 연애를 하게 된 것은 누구한테 말을 해도 놀랄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과 제가 연애에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제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멋지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매너와 친절함에 저는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1살 차이긴 해도 연하인데 어쩔 때는 저보다 듬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저보다 어리고 경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배울 만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에 남편도 연차가 쌓이고 저와 업무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일 때문이었죠. 그게 핑계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나 남편은 서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잘 맞았고
직급에 상관없이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 따로 시키지 않아도 제가 바라는 방향으로 알아서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여자에다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후배들만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것 하나 없이 저를 존경하고 따르는 남편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회사에서 같이 붙어 있으며 그런 호감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서로 마음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지하게 시작한 만남이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에다가 저보다 연하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남들의 눈치를 보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호기롭게 연애를 시작한 것과 달리 회사 안에서는 눈도 못 마주치겠고 회사 근방에서는 인사도 하지 못할 정도였죠. 게다가 한 회사에서 부하 직원과 연애를 하다 보면 혹시 내가 남자친구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거나 내가 그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더 많았고요.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챙겨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지루했던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제 책상에 몰래 커피를 가져다 놓고 일이 많아 야근을 해야 할 저를 곁에서 도와주기까지 하는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남의 말을 꼬아듣지도 않고 모난 곳 없이 착하고 밝은 성격의 남자친구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 내에서는 비밀로 하며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던 저희는 어느새 몇 년차 커플이 되었고 길어지는 저희의 연애에 저희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성화였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에 대해 걱정이 아주 없진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결혼 생각이 부쩍 들기도 했고 회사에도 언제까지 비밀로 해야 하나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결혼을 하면 회사에서도 밖에서도 더 편해질 텐데 싶었죠. 게다가 친구들 말처럼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는 건데 여태 취업도 빨리 하고 승진도 빨랐던 제 인생을 생각하면 결혼만큼은 남들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저도 답답했습니다. 제 주변은 거의 결혼을 했지만 남자친구 주변은 한창 연애하던 중들이고 제가 겨우 1살 더 많은 걸로 남자친구에게 결혼을 재촉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나랑 결혼 생각이 있냐 대놓고 물어보고는 싶지만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여자 쪽에서 먼저 물어보려니 결혼에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의 본심은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저는 혹시 이러다 내 나이만 먹고 헤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의 걱정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건지 한창 결혼 생각이 많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깜짝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식사를 하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제게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도현씨, 승진 정말 축하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정화야, 나 이제 승진도 했고 이제는 일에서 인정받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물론 자기만큼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겠지만 그래도 이제서야 나도 자기 앞에서 조금이나마 당당해질 수 있다 싶어. 우리 그동안 진지하게 잘 만나왔고 서로 확신도 있었다고 생각해. 내가 정화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만큼 온 건 다 자기 덕분이고 자기 없었으면 내가 이 정도로 못했을 거라 생각해. 일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부에서. 그래서 나 이제는 정화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정말 잘해줄게, 정화야. 나 믿고 나랑 결혼해줘. 평소답지 않게 덜덜 떨면서 말을 이어가던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에 딱 맞는 반지를 끼워주며 저와 평생을 약속해 주었죠. 남자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저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걱정했었다니 갑자기 창피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나약했던 건 아닐지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 잊지 못할 프로포즈를 받게 된 저는 결혼을 승낙했고 저희는 양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진작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으셨던 탓에 부모님이 고민을 하시거나 걱정하실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같은 회사 사람을 만나면 혹시 제가 상처라도 받을 일이 없을지 걱정을 하셨지만 저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 사람을 많이 믿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진작 점수를 따놓은 상태였고 저희 집에서는 벌써부터 사위 대접을 해주실 만큼 좋아하셨지만 역시 제가 걱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들에게는 사위와 며느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연상의 직장 상사인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잘 보이려 단장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선물을 사들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정화라고 합니다.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이거 약소하지만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사와봤습니다.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래요. 두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네. 두연이 너 어디서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를 골라왔어? 역시 우리 아들이 엄마 닮아서 보는 안목이 있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도 고우세요. 그래도 젊은 아가씨가 예쁘지. 그럼 얼른 들어와요.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될까? 그럼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 그럼 정화야, 배고플 텐데 우리 밥부터 먹을까? 내가 거의 다 했어. 앉아서 기다려. 어머니, 제가 좀 도울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식사를 준비하신다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면서 한사코 사양하셨어요. 아니야, 도와줄 거 하나도 없어. 손님으로 왔는데 그냥 앉아있어. 내가 귀한 따님을 어떻게 부려먹겠어.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제가 돕게 해주세요. 아유, 정말 괜찮아. 그리고 진짜로 거의 다 했어. 시킬 게 있으면 차라리 두연이한테 시킬 테니까 정아, 너는 편하게 앉아있어. 이제 식구들 사이인데 그렇게 불편하게 할 것 없어.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엄마 아니야. 두연아, 엄마가 와이프 시집살이 시킬 사람 같아 보이니? 우리 엄마 정말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게 있어. 우리 집 손님으로 온 건데 손님은 일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남자친구 방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일을 하시는 게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귀하게 대해주시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를 좋아해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결혼을 앞둔 신부의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더더욱 그 결혼이 하고 싶어지기만 했어요. 다정한 남편의 며느리 귀하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라니 세상에 저보다 결혼을 잘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쪽 부모님들을 모시고 하게 된 상견례에서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덕담들이 오고 갔습니다.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집안끼리 벌이는 신경전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 양쪽 부모님들께서는 오히려 서로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고 양보하시는 바람에 상견례 시간이 길어지기까지 했죠. 한 번 정도는 분명 힘든 상황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 없이 진행되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고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같이 하는 결혼 준비 또한 단 한 번의 다툼 없이 의견을 맞춰가며 잘 준비하고 있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자들의 무덤덤함으로 한 번 정도는 의견 대립이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다정한 남자친구 덕분에 그럴 일이 없었네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또 무슨 일이던 간에 행복한 우리의 결혼식을 위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챙기는 남자친구로 인해 저는 점점 더 결혼 생활에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부터 깨를 볶으며 행복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에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어요. 저희는 하고 있던 일을 제쳐두고 곧장 어머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어머님과 전화통화를 하며 괜찮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보다 더 놀란 모습의 남자친구는 어머님께서 괜찮아졌다는 소식에도 좀처럼 심각한 표정을 풀지 못했어요. 사실 결혼을 선택하고도 계속해서 혼자 남으실 어머님을 걱정하던 효자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애틋한 존재이겠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유달리 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성 홀로 아들을 키우시고 밤낮 할 것 없이 일을 하시면서도 아들에게 신경이라는 신경은 다 써주셨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런 이유로 남편이 하고 있는 걱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병원을 도착하자 택시에서 뛰어내려 응급실로 간 남편은 침대에 누워 링게를 맞고 계시는 어머님을 발견하고 곧장 그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한 번도 쓰러지신 적은 없었잖아요. 요 근래 계속 어질어질하긴 했는데 나도 쓰러질 줄은 몰랐어. 의사 말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옆에 부축해줄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정말 잘못했으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다니시지 말고 친구분들이나 동네 분들과 다니시죠. 내 반찬거리 하러 가는데 또 누굴 불러서 가냐. 불러도 귀찮아만 하지. 요즘에는 마트들도 인터넷 주문 되는데 고집 부리시긴. 너희야말로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 바로 찾아와. 늙으면 다 이런 일이 한 번씩은 있는 거지. 나도 이제 갈 때가 되어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백발노인이 말하는 줄 알겠어요. 잠시만요. 저 의사분이랑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다행히 어머님께서는 검사 결과와 의사소견 모두 이상이 없어 링게를 다 맞으신 뒤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자친구의 홀로 될 어머님 걱정은 날로 심해져만 갔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이나 친척 전화가 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깜짝깜짝 놀라더군요. 거기다 어머님께서 다른 일로 전화를 받지 않는 날에는 일정을 취소하고 중간에 집으로 가기도 했죠. 그런 남자친구의 과한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라도 저희 부모님께서 어머님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분명 남자친구만큼이나 걱정을 했을 테니 말이죠. 오히려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에 걱정을 한가득 안고 있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 더 어머님께서 비슷한 일을 겪게 되셨어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거시고 말씀이 없던 어머님으로 인해 남자친구와 저는 급히 집으로 가게 되었고 동시에 119에 전화를 걸게 되었죠.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는지 119가 돌아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번보다 어머님께서는 더 놀라신 듯 보였죠. 어머니, 또 쓰러지신 거예요? 출동한 구조대에서는 아무 문제 없대요? 심박수랑 내 상태 확인하더니 문제 없다고 안정 취하라고 말하고 돌아가더라. 근데 아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쓰러지지는 않았는데 딱 그때처럼 어지러워서 소파에 앉았더니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야. 내가 너무 놀라서 너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눈앞은 돌고. 두연아,
엄마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엄마 이렇게 놔두고 죽는 줄 알고 정말 무서웠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당장에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내일이라도 제대로 정밀검사 받아봐요. 병원에서는 저번에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잖아. 이러다 정말 너 장가가고 나서 엄마 혼자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요즘에는 노인 고독사도 많다고 하는데 엄마 이번 일 겪으니까 너무 무서워. 저번에는 무서워도 다음에는 없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너무 무섭다고.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결혼해도 매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지 말고 엄마 몸만 조금 회복할 때까지 몇 년간만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니? 엄마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래. 같이 있어주는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이런 부탁하지 않을 거야. 정화야, 이런 부탁하는 시어머니가 밉고 이상하겠지만 며느리가 그런 생각할 걸 알면서 부탁하는 난 오죽하면 이러겠니. 1, 2년만 같이 살아주다 그 다음에는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나가서 살든 아니면 계속해서 나와 같이 살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니? 네? 그게 너희 지금 집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힘들고 딱히 마음에 쏙 드는 것도 없지 않니? 여기서 몇 년 있는 동안 돈 모아서 더 괜찮은 곳으로 가면 너희도 좋고 한 2, 3년 정도 전세살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 저도 놀랐는데 정화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결혼을 계획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기도 했고 너무 갑자기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당황하여 당장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러한 점을 눈치채고 대신 대답을 해주어서 당장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상의를 하기 전에 우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이 겪는 일이기에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리고 그 위 할머니께서도 딱히 시집살이라고 할 만한 것을 겪지 않으신 탓에 시어머니와 잠시 사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돈되는 분께서 아들과 떨어지는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안 좋아지신 걸 걱정하셨죠. 제 생각 또한 비슷했어요. 옆에서 어머님 걱정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는 게 더 힘들기만 했고 그런 이유로 겨우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남자친구와 어머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막 며느리가 되는 입장에서 같이 살아달라며 애원하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나요? 그런 제 생각이 더 뚜렷해졌고 남자친구에게도 제 결정을 말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였고 이후 어머님께서도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결혼 계획 중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결 편해지기도 했어요. 그 뒤로 어머님 댁을 수시로 드나들며 남편 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몇 달 뒤 저와 남자친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시집살이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시부모와는 같이 사는 게 아닌데 저 스스로 고생길을 자처한다고 말들 하더라고요. 자신들 주변과 방송에서 나오는 고부 갈등을 예로 들면서 저에게 겁을 주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저희 엄마와 할머니만 보더라도 서로 사이가 좋으셔서 밖에 나가시면 모르는 사람들은 모녀관계로 아셨어요. 또 할머니와 증조할머니께서도 서로를 극진히 아끼셨다고 들었고요. 그런 탓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보통 한 귀로 흘리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시댁살이 또한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처음 시댁살이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물론 신혼부부 둘이서 사는 것만큼 마음 편히 지내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 장점들도 많았어요. 회사를 다니는 우리 부부를 챙겨주시는 어머님 덕분에 좀 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집안일 또한 어머님께서 해주시니 생활하는 데 수월했죠. 남편과 같이 퇴근을 하고 오면 어머님께서는 항상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주셨고, 식사를 마친 뒤 제가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이었다며 저를 소파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치는 있는지라 마냥 어머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진 않았어요. 쉬는 날이면 졸린 눈을 비비고 일찍 일어나 그럴싸한 아침상도 차리고, 어머님이 방심을 한 틈을 타 고무장갑을 껴서 설거지를 했죠. 회사 일로 치여 살면서도 틈틈이 집안일도 신경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쓰러지셨던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서 몸에 좋다는 건 최대한 챙겨드리고요. 서로 친가족같이 지내더라도 지킬 건 지키고 마냥 편하게만 대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일부러 보여주려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런 저를 보곤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잘해주려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빨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생활한 지 채 3달이 안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과 같은 회사를 다녀 결혼 후 단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던 저희 부부였는데, 남편의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임을 가지게 되었죠. 처음으로 어머님과 저 둘이서 만든 저녁이 어색할 거라 생각되었지만, 이 기회에 어머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빵집에서 빵도 몇 개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날벼락 같은 어머님의 호통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저 다녀왔습니다. 아까 전화드린 것처럼 두현 씨는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전화를 했는데.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니? 네? 저요? 저 지금 퇴근하고 곧장 왔는데요. 바로 오긴 무슨. 너 두현이랑 올 때는 꼬박꼬박 6시에는 들어왔잖아. 근데 지금 시간이 7시야 7시. 그러면 내가 밥을 해야 하는 건지 그냥 둬야 하는 건지 알겠어? 미리 연락이라도 하던가. 죄송해요. 저는 아까 두현 씨 모임 말씀드리면서 들어간다고 하기도 했고, 항상 8시쯤 식사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회사 다니는 게 벼슬도 아니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아까 전화한 사이에 또 무슨 약속이 있을 줄 알고. 그래, 늦기는 왜 늦었니? 야근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퇴근하다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빵이 생각나서 거기까지 갔다가 사오느라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일정에 변화가 없더라도 꼭 연락드릴게요. 아우, 빵을 좋아하긴 누가 좋아한다고. 벌써 같이 생활한 지 3달이 되어가는데 시험이 좋아하는 것도 모르니? 네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제발 같이 사는 사람들 신경 좀 써라. 죄송합니다. 나는 너 기다리는 동안 저녁을 먹어서 네 밥은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밥은 다시 해야 하니 정 급하면 즉석밥이라도 해먹고. 그러시면서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어요. 퇴근을 하자마자 어머님께서 정신없이 쏘아붙인 탓에 한동안 현관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혼이 나야 하는 일인가 싶었죠. 방으로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며 다시 생각해보면서 집에서 기다리시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어머님께서 화가 풀리시면 제대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마치고 남편이 돌아오자 어머님께서는 좀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살갑게 구셨어요.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결혼 전 귀한 집 딸이라며 설거지 한번 안 시키겠다던 어머니는
대체 어딜 가신 건지.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씻을 새도 없이 일을 시키셨고 절 종부리듯 부리려고 하셨어요. 남편이 있을 때면 남편이 늘 같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더러 꼼짝하지 말라며 말씀하셔놓고는 남편이 없을 때마다 그런 행동을 하셨죠. 야, 내가 빨리빨리 다니라 했어, 안 했어? 다른 집 여자들은 회사 다니면서도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살림 다 한다던데 너는 네 남편이랑 같이 회사 다닌다는 이유로 둘이 같이 다니면서 집안일은 뒷전이냐? 내가 너 뒤치다거리 하려고 같이 사는 줄 알아? 아들 앞이라고 잘해줬더니 눈치껏 굴지도 못하고 말이야.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너가 우리 아들보다 상살하고 나까지 내 아들 무시하는 거냐? 안 시켜도 살살 비위 맞추고 할 줄 알아야지.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그러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아유, 아가 쉬고 있으라니까 왜 자꾸 일을 하니? 얘 좀 봐라. 내가 하지 말고 쉬라는데도 자꾸만 나를 돕겠다고 이런다. 난 나쁜 셈이 만들려고 그러니? 당신 안 피곤해? 그래도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다정하고 좋네요. 이제 내가 거둘게요. 아유, 너는 이제 막 퇴근한 애가 뭘 거두겠다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이제 내가 다 해야지. 둘 다 들어가서 쉬어라. 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한 집에 사시면서도 저를 참 교묘히 괴롭히셨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저를 밤새 잠도 재우지 않고 일을 시키곤 하셨죠. 야, 지금이 몇 시인데 처자고 있어. 오늘 김장할 거니까 일어나서 배추부터 절이고 있어.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예요. 저 겨우 3시간밖에 못 잤는데요? 그 정도 잤으면 됐지. 언제까지 누워 자겠다고 그러는 거야? 잠은 죽어서 자던가. 빨리 일이나 해. 남편이 없을 때면 꼭두 새벽부터 깨워서 김장을 시키거나 커튼이나 이불 빨래들을 시키시고, 그런 제가 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머니는 제 뒤통수를 팍 소리나게 때리곤 하셨습니다. 이게 시애미 앞에서 졸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려고? 너 설마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나 나쁜 년 만들려고 그러냐? 너가 그런 식으로 나올수록 괴로워지는 건 너야. 알겠어? 남편은 제가 집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어머니와 잘 지내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실체를 까발키고 싶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섭섭한 말을 하면 죽을년이라며 죽는 신용까지 하는 교묘하고 약삭빠른 시모 앞에서 저는 바보같이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도를 지나치는 어머님의 행동에 제 인내심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살짝 톡 건들기만 해도 당장에 터질 것만 같았죠. 오히려 제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최대한 시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무조건 남편과 있으려고 했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는 밖에 나가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낮잠을 자는 사이 남편이 운동을 하러 나간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주중 회사 일로 피곤한 저를 깨우지 않고 홀로 운동하러 나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이 더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없는데도 집안이 조용한 걸 보니 시모는 제가 남편과 나간 걸로 아는 듯했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저도 외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까지 소리나지 않게 열고 중문을 열어 나가려는 순간 머리 뒤편으로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죠. 돌아서면 시모와 눈을 마주칠 것 같아 모른 척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한마디가 날라오더군요. 아이고, 이제는 시험이랑은 마주치기도 싫은가 보다. 그래서 도둑새끼 마냥 그렇게 몰래 기어나가려고 하니? 저 운동 좀 하고 오겠습니다. 시모를 무시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시모는 심한 말을 하더군요. 야, 너네 애미가 어른한테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든? 저게 지 남편 믿고 까부나 아니면 몰래 싸가지가 없는 거야. 네 시어머니가 묻잖아.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제 인내심도 한계였으나
저희 엄마를 입에 담는 것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너는 네 죽은 어미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든? 사람 괴롭히는 것도 네 어미에게 배운 거야? 어머머, 저게 정말 미쳤나? 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반말을 해? 너 정말 또라이구나. 한 번 더는 내가 또라이면 몇 달 동안 정신 나가 있는 넌 도대체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네 더러운 입으로 들먹이고 있어? 너 내가 언제까지 참을 줄 알았어? 내가 더럽고 불쌍해서 참아주니까 너 따윈 무서워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남편 어머니라는 이유로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다. 남편이랑 헤어지든 아니면 남편이 당신이랑 연을 끊든 오늘 결판 지어야겠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아들한테 보여준 적 있어. 지금 나한테 한 행동 우리 두연이가 알고도 널 선택하겠니? 이 풀려시 같은 게. 그래, 이렇게 된 거 네 나머지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자. 나머지 8개 꼬리 좀 보자고, 이 풀려시야. 그래, 해봐. 해보라고. 늙어서 내 꼬리는커녕 솜털이라도 뽑을 힘이 있겠어? 뭐? 니년이 정말 나랑 해보자 이거지? 인연을 확. 계속되는 제 대응에 속이 뒤집어졌는지 시모는 제게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잔뜩 맞기라도 해서 고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질끈 감았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더군요. 조심스럽게 실눈을 떴는데 글쎄 남편이 시모의 손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보, 두연아. 아무리 화가 나신다고 폭행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그러다가 경찰이라도 오면 그때 되어서 후회하시려고요? 좀 진정 좀 하세요. 당신도 진정 좀 해.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저와 시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우리 두 사람을 앉혔죠. 두연아, 저 년이 어떤 년인지 아니? 네가 아는 여자가 아니야. 너 사기 결혼당한 거라고. 엄마가 이혼 소송에 이길 수 있게 도와주마.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라. 오히려 제가 소송당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어머니 하신 행동들이면 제가 소송에서 질 거예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어머니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신지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오래전부터 괴롭혔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고요. 뭐? 저 불려씨가 그렇게 말을 하든? 아니요. 제가 어머니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 직접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일까지 포함해서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하는 행동들을 알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알게 된 경위까지 말해주었죠. 몇 주 전 제가 시모에게 시달림을 받다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통화 후 끊고 다시 시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시모가 내뱉는 말이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몇 가지 욕설로 분위기는 짐작할 수 있었고 제가 방으로 들어와 우는 소리를 듣게 되며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집에 들어와 제가 남편에게 말할 줄 알았지만 시모와 저 모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걸 보면서 수상하게 생각한 남편은 그때부터 저와 시모를 확인했다고 해요.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휴대폰과 통화 연결을 해놓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모두 직접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와 시모 사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집을 구해 분가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또한 똑같이 준비를 해놓고 나갔는데 제가 이성을 잃게 되자 급히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오늘 한 행동이요. 잘못하긴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히셨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으면 차라리 고치라 하시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머니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아니,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전부 잘못했대도 내가 쟤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어머니, 그게 지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이 사람도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두현이 너 아무리 저 불려씨에게 꾀임을 당했다고 해도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정말 쟤를 만나고 변해도 너무 변했다. 어디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고 묻고 따지니? 부모라도 어른이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셔야죠. 그리고 도대체 뭘 보고 제가 변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아니, 넌 변했어. 내가 쓰러졌을 때 나만 생각해주던 아들 투현이가 아니다. 넌 내가 꾀병인 걸 알면서도 나를 걱정해주던 착한 아이였어. 네? 어머니 쓰러지신 게 진짜가 아니었다고요? 너도 알고 있었잖아. 알면서 엄마 옆에 있으려고 연기한 거잖아. 네? 어떻게 그런 행동까지 하실 생각을 하세요? 전 정말 어머니께서 몸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그 말까지 들으니 이제 대충 정리가 되네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저한테 보이는 모습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세요. 더군다나 남들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랑 이 사람 짐만 챙겨서 떠나겠습니다. 나머지 짐과 가구들은 나중에 살 곳 정해지면 그때 찾아갈게요. 그리고 저에 대한 생각 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뭐? 투현아, 지금 너 뭐라고 하는 거니? 엄마랑 연을 끊겠다는 소리야? 어머니가 변하시지 않으시면 그렇게 되겠죠.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어.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집착한 것 같아. 그래서 네 옆에 정화가 있는 게 셈이 났어. 내가 앞으로 고치마. 그러니까 연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어. 뒤늦게 시몬은 자신의 잘못을 빌며 싹싹 빌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날 당장 우리는 시모의 집을 떠나게 되었죠. 집을 나가면서도 남편은 계속 저에게 잘못을 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모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저를 구해내지 못한 것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모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없었던 시모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럴수록 멀어질 뿐이었죠. 지금까지도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한 시모는 무엇이 잘못된지 아직까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 저도 매일 저 스스로 되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아이의 엄마가 될 텐데 그때 되어서 시모와 같이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눈이 멀지 않기를 말이죠. 그럼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잘 듣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요즘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처럼 쉽게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독을 하는 이 채널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겪은 분들이 많은 걸 새삼스럽게 이 나이 먹어서 다시 깨닫게 되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기구한 사연을 가진 분들과는 동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것이 저에게도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일이 생겼었네요. 하나뿐인 딸에게 있었던 일이라 다른 딸 자식들을 가지신 부모님들께서도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지 말라는 뜻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어린 시절은 당시 어려웠던 우리나라 형편처럼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노점상을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요즘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 노점상을 한다는 것은 장사를 하는 것 외에도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날씨가 덥고 춥고를 떠나서 그 자리 자체를 지키는 게 힘들었죠. 가끔씩 단속을 도는 공무원들을 피해야 했고 매번 자리를 옮길 수는 없어 일정 금액을 주고 미리 단속날을 알거나 모른 척 해주길 바라야 했죠. 그나마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양반이었습니다. 무리한 요구까지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보다 저희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동네 깡패들과 건달들이었죠. 가게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동네 길바닥을 자기들이 전세를 낸 것인지 매달 자릿세를 요구했어요.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억울하고 아까워하며 내줘야 하는 돈이었는데 장사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깡패와 건달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과일 몇 개 사가지고 갈 돈도 벌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이는커녕 그나마 있는 손님들도 쫓아내며 진상을 부리기가 여러 번이었죠. 첫째로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어린 동생들을 잠자리에 재우고 부모님이 일하시는 노점으로 가 일을 돕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폐악질을 일삼는 깡패와 건달을 수시로 보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참다 못해 깡패들에게 달려들기도 하셨지만 여러 명이서 다니는 탓에 번번이 두들겨 맞는 고초를 겪으셨죠.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깡패는 부모님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자아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던 것 같아요. 주먹질도 해보고 욕도 하면서 대항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역부족이었죠. 그러한 이유로 그들에 대한 분노를 속으로 키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번 깡패와 건달놈들에게 시달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빨리 자라 두 분을 지켜주겠노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찰이라는 장래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면서 무도 특채로 경찰관 임용이 되었던 저는 불타는 정의감으로 흉악범들을 제 손으로 잡아내고자 강력반에 들어가 형사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를 떠나 세상에 해가 되는 존재들을 제 손으로 잡아놓고 싶었습니다. 물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제 적성에는 맞았어요. 몸과 옷이 어떻게 되든 범죄자만 잡으면 제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졌으니까요. 제 몸에 딱 맞는 형사생활을 이어가던 도중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쫓고 있었던 범인이 있었는데 저희 형사들 눈을 피해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몸을 숨기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눈치가 빠른 녀석이 도망을 치는 바람에 놓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범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죠. 아내는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저는 수사를 핑계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범인에게 익숙한 장소라는 핑계로 잠복을 해 있다가 현숙 씨의 퇴근 시간이 오면 범인에게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하에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누가 봐도 편안한 제 작업 덕분에 이미 현숙 씨는 제 마음을 눈치챈 지 오래였고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현숙 씨는 집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죠. 그 뒤로는 서로의 비는 시간을 이용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겨우 시간을 내어 한 데이트도 저 때문에 번번이 망쳤지만요. 비번이 있다고 하나 아직 막내였던 저는 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나가야 했고 데이트 중에도 그런 일이 빈번했죠. 다른 여자들이었다면 진작에 끝났을 인연인데 현숙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현숙 씨, 집에 잘 들어갔나 해서요. 미안해요.
또 제가 데이트 중에 나가게 되어서. 아니에요. 오늘이 처음도 아니고 이제는 적응이 된 것도 같아요. 어디 문제 있는 건 없으니 전화하는 거죠? 다음부터 제가 전화 받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말 먼저 해줘요. 그렇게 정훈 씨가 급히 나가면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일하는 중에 연락 못하는 건 당연하니까 이렇게 연락 줄 때는 꼭 그 말 먼저 해줘요. 그런 말을 듣게 될 때면 오히려 선배들이 더 난리였습니다. 우리 직업에 그런 여자 2번 다시 만나기 힘들다면서 꼭 붙잡으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연애 초반부터 이미 현숙 씨를 제 미래의 아내로 점찍어 두었습니다. 물론 그 미래의 결정권은 현숙 씨가 가지고 있었지만 말이죠. 여러 계절의 변화를 같이 보아오던 우리는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꺼내게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식을 올리고 싶었던 우리 마음과 달리 저의 문제로 결혼이 진행되지 않았죠. 박봉이었던 직업으로 인해 결혼 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없어서 문제였지만 그보다 현숙 씨의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박봉인 저와 결혼하면 현숙 씨 마음고생 몸고생한다며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아내 덕분에 장인 장모님의 반대를 꺾고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살림 하나씩 늘려가는 재미로 시작한 신혼생활이 저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제대로 살림을 갖추지 못하고 없이 시작했지만 퇴근을 하면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음에 감사했죠. 그리고 함께 사는 것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와 잦은 잠복으로 자주 들어오지 못해 아내에게는 매일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항상 제가 먼저라며 부족한 남편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덕분에 살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인 딸 연정이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딸의 애교와 아내의 애정을 받으며 16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직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애정도 모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형편 때문인지 아내는 저에게 대하는 행동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연정아, 나 집 들어왔어. 이번엔 너무 길었지? 그래도 내가 실적 좀 올려서 우리 팀 전부 포상받았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휴가야. 당신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연정아, 너는 어디 가고 싶어? 얼른 씻고 나와. 당신한테 냄새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리고 고작 며칠 안 되는 휴가 가지고 놀러 가긴 어딜 놀러 가? 왜 그래? 잠깐이라도 기분 전환할 겸 나가면 좋잖아. 내가 같이 못 있어주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해? 미안한 거는 알아? 그러면 또 당신이 미안해하는 게 뭘까? 당신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생활하라고 하는 건 안 미안해? 얼마 없는 돈 나는 아껴보겠다고 용을 쓰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라고? 놀러가? 당신 가계부랑 통장 보고도 놀러가자는 말이 나올 것 같아? 휴가 받았으면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어디 일용직이라도 나가서 돈이나 벌 생각을 좀 해. 그 당시 유독 예민하게 굴던 아내 때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아내가 저런 예민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범인들 잡아가며 돈을 벌었지만 아내가 만족하지 못할 만한 부족한 월급이었고 또 며칠간은 집에 들어오지 못해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적었습니다. 아내와 연정이를 위해서도 제가 제 욕심을 버리고 형사직을 그만두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되었죠. 여보, 당신이 아까 말을 해서 꼭 그런 건 아닌데 나도 요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너무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고 그에 비해 월급은 턱도 없이 부족하고
또 당신이랑 연정이와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해. 먼저 나간 선배들이나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험사 쪽이나 경비 보안업체 등으로 부른다고 들었어. 내가 말한 직업 중 무슨 일을 하든 지금보다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사표 수리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랑 연정이에게 지금까지 못해줬던 거 다 해주면서 살게. 뭐? 형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아니,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앞으로는 시간 나는 만큼 가족들 모두에게 잘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나 당신 모르게 남자 만나고 있어. 당신 말처럼 당신이 나에게 신경 써주지 못한 시간에 만나게 된 남자야. 오늘 나가서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서방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 당신이 곁에 없는 시간만큼 나 정말 외로웠다고. 간통죄로 우리 두 사람 처벌하려면 해. 그렇게 해서라도 나 그 사람에게 가고 싶어. 현수가,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내가 곁에 없어서 외로웠던 탓에 잠깐 착각하는 거야. 그리고 연정이까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래, 단순히 착각일 수도 있어. 하지만 착각이라도 나 당장 행복하고 싶어. 그 사람이랑 있으니까 알겠더라, 진정한 행복을. 그래서 연정이든 당신이든 다 필요 없어. 나 잘못한 것도 알고 사회의 손가락질도 받을 테니 간통죄로 쳐넣든 이혼을 해주든 그 사람에게 가게만 해줘.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건지 아내는 계속해서 외도를 한 남자에게 보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보다 더 실망했던 것은 하나뿐인 딸 연정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어 예민한 딸을 엄마가 되어서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에 정이 떨어지더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던 저였는데 간통죄로 고소를 하라며 보내달라는 아내를 더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다른 두말하지 않고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던 저는 형사직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지금보다 여유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보안업체에 스카웃이 되어 일을 하게 되었죠. 딸은 아직 부모의 이혼이 믿기지 않았는지 엄마와 연락을 해보려 애를 쓰더군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여자는 자신의 딸이 하는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엄마가 살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간 노력마저 외면했습니다. 자신을 낳은 엄마가 만남을 거절한 것에 큰 상처를 받았던 아이는 더는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아이를 제가 홀로 오기야 금이야 끔찍이 아껴가며 키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을 신경 쓰지 못하고 형사일만 하던 저라고 하지만 자기 앞가림 정도 하는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 키우는 게 쉽지 않더군요. 남자들만 득을대는 곳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한창 사춘기에 돌입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연정이를 돌보며 지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서투른 아빠인 저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항상 실수투성이었죠. 그래도 저에게 하나 있는 딸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키워서 저렇게밖에 안 되었다는 말 듣기 싫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해주었고 제 능력이 안 된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주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뿐인 제 딸은 제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딸 자랑 삼아 술 한잔 사줄 만큼 좋은 대학을 들어가 줬고 또 좋은 성적으로 제 부족한 도움에도 전문직 시험에 단번에 합격을 했죠. 아빠로서 더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형사 생활하면서
딸과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 탈선을 하여 잘못된 길로 간 경우를 많이 봐와서 그런지 걱정도 많았는데, 성인이 된 후로는 홀로 앞가림 잘하며 자기 갈 길을 문제없이 개척해 나가니 고마울 뿐이었죠. 제게 남은 건 앞으로 딸에게 손 벌리지 않게 노후 준비를 잘하고, 우리 딸 연정이가 시집을 가게 될 때 상대 집안의 아쉬운 소리 듣지 않게 결혼에 보탤 돈을 준비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더 돈을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일과 연애로 바쁜 연정이로 주말에도 일을 자청하며 오로지 돈을 버는 데 집중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 생각이 있다며 자신의 남자친구를 조만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오랜 바람이었는데 막상 눈앞에 닥치게 되니 내심 섭섭하더군요. 그때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자식 행복을 망치는 일 같아서 애써 잘못된 생각이라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딸아이 앞길 망치지 않게 개망나니 같은 남자 녀석만 아니면 깐깐하게 보지 않고 좋게 대해주며 결혼 허락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고른 사윗감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지금까지 알아서 잘 커준 딸이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지 큰 기대를 하며 식당에서 연정이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 예비 사위를 보면서 든 생각은 참 남자답게 잘생겼다였습니다. 우리 딸의 남자 취향이 잘생긴 남자인 거는 그때 또 알게 되었네요. 훤칠한 얼굴에 성격도 시원시원한 예비 사위는 제가 어렵지도 않은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올렸죠. 연정이랑 교제할 때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병민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은 무슨... 나 연정이 아빠 이정훈이라고 해요. 우리 연정이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진 몰랐네.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듣겠어요. 잘생기긴요. 오히려 제가 놀랐는데요. 남자답고 호남형 얼굴이셔서 젊었을 적에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보게 한술 더 뜨는구먼. 분위기 좋게 시작한 만남만큼이나 식사 자리까지 즐거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예비 사위인 병민이는 잘생긴 얼굴과 시원시원한 얼굴만큼이나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였어요. 그런데 막힘없이 재미있게 말을 하고 있는 예비 사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구심이 드는 모습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 형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죠. 갑자기 제 사무실로 경찰들이 찾아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행히 제가 무엇이든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서 겨우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었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경찰대 나왔다고 하는 형님이 업자한테 와리깡을 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알고 보니까 사업 인맥 튼다고 그 동네 이장, 군수,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도 전부 따와이를 했더라고요. 정말 믿을 사람 없다고 그날 이후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는 사람 출신이 무엇이든 배경에 누가 있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전장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친구 이거 아주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자네 와리깡, 따와이 이런 단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사업한다는 사람이 경제사범들이 쓰는 용어는 어떻게 알아? 네? 그게 그 형님한테 들은 것도 있고 또 그 일로 형사분들이랑 수사 관련해서 같이 있다가 보니 입에 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장인어른 앞에서 말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그때 긴박한 감정도 떠오르고 흥분도 되어서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괜찮아. 그냥 나도 아는 단어가 나오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들었네. 예비사위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모습이 수상했던 건 사실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는 범죄자들이나 쓰는 용어를 말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물론 주변 사람이나 TV에서 알게 되어 사용할 수는 있어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건 자주 쓰는 게 아니고서야
쉽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 외에도 제가 걸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사위는 업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되더군요. 혹시 저와 딸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예비 사위와 자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딸에게 제 의구심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연정아, 그 사람이랑 2년 정도 만났다고? 그것도 일 때문에 떨어진 시간 빼면 1년이고. 너 병민이라는 그 친구 전부를 아는 것 같아?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병민 씨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말하는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단어나 분위기가 사업가 느낌은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너희 평생을 같이 할 사람들인데 서로를 좀 더 알아간다고 해도 문제가 있을까? 아빠는 너희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해야 하나 싶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까지 재미있게 자리에 앉아 계시더니 아직도 직업병 못 고치셨어요? 아빠처럼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2년 동안 만나면서 의심되거나 문제될 만한 낌새가 있었더라면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지만 제가 결혼을 선택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이혼 과정을 보고 자란 제가 아무런 상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자식 대신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모성애를 가진 엄마는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딸을 쓰레기 마냥 버리고 만나주지도 않고, 아빠는 사랑하긴 했지만 엄마 한 번도 잡은 적 없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자란 제가 남녀간의 사랑은 믿을 수 있겠어요?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결혼 생활을 선택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연정아, 너가 보고 들은 게 전부는 아니야. 아빠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그때는 너를 위해서라도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어.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애초에 엄마가 딴 생각 못하게 가정을 지켜줬어야 했잖아요. 두 분 결혼 생활에서 엄마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을 했지만 아빠는 뭘 잘했는데요? 결국 결혼 생활 지키지 못한 건 아빠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분께서 알아서 잘 극복하고 두 분처럼 안 살려고 노력하는 제 결정을 왜 반대하세요? 아무것도 모르시면 제발 가만히라도 계셔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 성인이에요. 아빠 허락 필요 없는 거 알죠? 아빠가 뭐라고 하시던 저 이 결혼 할 거니 망치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증거 가지고 오세요.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증거 가지고 오시라고요. 딸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었죠. 제가 좀 더 가정에 시간을 많이 내었다면 아내도 외도를 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누구 잘못이다 따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우리 두 부부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연정이었으니까요. 알아서 저만큼이나 잘 자라준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괜히 아직도 제가 형사인 것 마냥 오지랖을 벌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 말 맞다나 우연히 들은 단어를 재미있어 보여 쓰다 보면 입에 뵐 수도 있는 것을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죠. 아이가 대학을 입학했을 무렵 처음 다짐했던 마음처럼 아이의 행복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괜한 욕심은 접어두기로 했죠. 딸아이와 나를 세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딸의 방을 열어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정아, 자니? 아니요. 왜요? 더 하실 말씀 남으셨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 전하려고 왔다. 아빠가 당연히 너 혼자 잘 자라준 것도 알고 있고 네가 똘똘한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나 봐.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했나 보다. 아빠가 미안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마. 병민이와 하는 결혼, 네 말대로 내가 반대하고 말고 상관없겠지만 나는 네 뜻에 따른다는 걸 알아줘라.
미안하고 사랑한다, 우리 딸. 제 사과에 딸도 미안하다며 말을 해주었고 제가 알고 있던 딸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이후 제가 더 간섭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똘똘한 아이였던 만큼 결혼 준비도 지금까지 모아둔 돈과 함께 알아서들 척척 하더군요. 그래도 이달을 기다리면서 모아온 돈이 있었기에 정확한 액수까지 말하며 도움이 필요하거든 걱정 말고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없이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무척이나 힘들 텐데 집에 돌아온 연정이는 아빠를 붙잡고 그 고생이 재미있는 것처럼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이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자 졸리는 눈을 겨우 참아내며 조금이라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예비 사위인 병민이 부모님을 만난 상견례에서도 저는 단 한 번의 제 의견을 세우지 않았고 무엇이든 딸에게 맞춰가며 자리를 마치게 되었죠. 딸의 의견에 대립하지 않고 있으니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생각처럼 괜한 저의 의심병 때문에 이토록 행복해하는 딸을 망칠 뻔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신경 쓸 것은 없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혼 준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딸의 결혼식에 한 가지 흠이 걱정이었죠. 바로 비워진 제 옆 혼주석이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는 하나 뻔히 살아있는 아내가 있는데 그 자리를 비워놓고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도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니 딸 연정이 또한 그 부분이 신경 쓰이는 듯 했어요. 물론 친척 중 연정이를 저 대신에 돌봐주고 예뻐해주던 분을 앉혀놓아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친모가 있는 모습이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설령 딸의 혼주석에 앉지 않겠다며 거절을 하더라도 당신 없이 나 혼자 딸을 잘 키워 출가를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내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당신이 연락을 다 했어? 연정엄마, 연정이 곧 결혼해. 우리 사이나 당신이랑 연정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딸 결혼식인데 알고 있어야지. 연정이도 결혼식 한다고 하니 당신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걔 입장에서 먼저 말 꺼내기가 힘든가 봐.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있는 딸 결혼식인데 당신이 와주면 연정이나 당신에게나 좋은 기억이 될 거야. 와서 잘 자란 우리 딸 축하 좀 해줘. 그것 때문에 연락했어? 당신도 나이 드니까 꽤나 감성적으로 변한다. 예전에 이랬으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주소 불러줄 테니까 청첩장이나 보내봐. 혼주소까지는 모르겠지만 축의금이나 내려갈 테니까. 당신, 그게 딸 결혼식 앞둔 엄마로서 할 말이야? 겨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빼기는 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연정이도 내심 바라고 있다고 말했잖아. 당신 이제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당신밖에 몰라? 당신이 늙어서도 연정이 도움 하나 안 받을 것 같아? 이번에만 정신 차리고 있어주면 서로 어느 정도 관계는 회복할 수는 있잖아.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싶어? 아니,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지. 내가 바쁘다는데 그 결혼식에 꼭 가야 해? 자기 필요할 때만 부르지 말고 평소에나 도움 좀 주라고 해. 아까 말했듯이 혼주석은 냈고 안 바쁘면 음식이나 얻어먹으러 갈 테니 청첩장이나 보내. 1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아직도 생각하는 수준이 그 시절에 멈춰있는 건지 딸의 결혼식을 귀찮아하는 아내의 말에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고 애정을 쏟으며 키워온 딸을 겨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저토록 매정하게 돌아선다는 게 엄마로서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딸이 알게 되면 아직도 남아있을 상처가 더 벌어질까 싶어서 모른 척을 했습니다. 혹시 연정이가 엄마에게 따로 연락이라도 할까 싶어 은연중에 전처가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직접적으로 친모에게 가슴에 영원히 남을 상처를 받게 하느니 제가 꼬장꼬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딸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조금은 남아있을 아내의 모성애에 기대를 걸고 청첩장을 보내긴 했죠. 이윽고 딸의 결혼식 당일이 왔습니다. 이날을 이유로 딸아이가 제 품을 떠난다고 하니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더군요. 그러한 기분으로 결혼식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보게 된 딸은 이 세상 그 어느 신부보다 예뻤고 어느덧 세월이 이만큼 흘렀음을 알게 해주었죠. 그리고 이내 식장 앞으로 가서 몰려드는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론 아내를 찾고 있었어요. 뒤늦게라도 혼주석에 앉아주면 오늘 같은 날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겨줄 텐데 무심한 아내는 저와 제 딸의 속도 모른 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목까지 해내자는 심정으로 딸의 결혼식에 임했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에서 딸의 손을 넘겨받는 사위가 제가 못다 해준 목까지 딸을 위해서 해주길 바랬습니다. 말도 탈도 많았던 딸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며 사위에게 딸을 보내주었죠. 그리곤 혼주석에 앉아 아름다운 두 사람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감동적인 딸과 사위의 혼인서약서를 읽고 있을 때 갑작스레 조용하던 결혼식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소리를 치며 진행 중이고 있는 결혼식장 중앙을 난입해 들어왔습니다. 안 돼!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돼! 당신은 아빠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어! 어서 연정이 말려! 저 사기꾼 놈한테 연정이 시집 보낼 순 없다고! 처음에는 하객들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몰랐는데 앞으로 가서 보니 전처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자기 사는 게 바빠 오려는 척도 안 하던 아내가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며 악을 지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결혼식장 안내 직원들이 아내를 말리러 나왔지만 아내는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미 손으로 얼굴을 가린 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딸의 결혼식을 망칠 것 같아 제가 직접 아내를 붙잡아 말렸어요. 엄마가 되어서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 말대로 아예 오질 말든가. 왜 행복해하는 애 결혼식을 망쳐?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하는 거야?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 저런 사기꾼 녀석한테 당신 손으로 넘겨줄 거야? 당신이 형사 그만두더니 이제는 사기꾼도 구별 못해. 저놈 사기꾼이야. 당신 손으로 잡아 쳐넣었던 사기꾼의 애 딸린 유부남이라고. 전처가 하는 말에 당황한 저는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저항하는 아내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 때문에 딸의 눈치를 보려 고개를 돌렸더니 사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아내가 하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똑바로 보고 물어봤어요. 당신 증거 있는 거지? 저 남자가 사기꾼이라는, 유부남이라는 증거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전부 다 이야기할게.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린지 당신 전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한번 알아봐. 여기 형사님들도 많잖아. 당신 형사였잖아. 저놈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뒷조사 해보라고. 아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너도 가만히 있어봐! 이미 이렇게 된 거 더 망칠 것도 없잖아.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해보고 넘어가야지. 형사? 아버님께서 형사이시라고? 몇 번이고 딸에게 제가 전직 형사였음을 묻던 사위는 급히 자리를 벗어나 저와 전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했다며 싹싹 손을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당황하던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딸의 결혼식에 꼭 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과거 매정하게 딸을 뿌리친 일 때문에 쉽사리 가겠다고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더군다나 저와 딸을 버리고 선택한 남자와도 결국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지게 되어 어려운 형편으로 살고 있어
자신의 못난 모습을 딸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던 아내는 퇴근하는 딸의 뒤를 따라다니며 보는 것에 만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도 소개시켜주지 않았지만 사위의 얼굴을 볼 수도 있었고요. 그러다 딸과 헤어지고 돌아가는 사위에게서 수상한 모습을 보았다고 했어요. 누군가와 전화를 하다 차를 얻어 타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위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증거를 잡아 결혼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아내는 그날부터 사위의 뒤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양다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날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이미 사위와 혼인관계 중인 아내였고 그 두 사람 사이에는 4살 된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건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던 사위는 현재 아무런 직업이 없었어요. 딸과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던 사업체는 자신의 아는 후배가 하고 있던 회사였고 그곳에 지분 하나 없었죠. 주변 사람에게 탐문을 한 결과 이전에 사기 범죄로 전과도 몇 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한 것처럼 사위는 사기꾼에 애가 딸린 유부남이었던 거죠. 거기다 들어보니 지금까지 액수만 달랐을 뿐 여자에게 대출을 권해서 사기를 치는 게 전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사위가 최근 드나드는 것도 외제차를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것인데 우리 딸 신원으로 조회를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아내는 알아냈습니다. 일이 전부 마무리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딸에게 렌터카 사업을 하겠다며 여러 외제차를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매한 뒤 그 외제차마저 해외로 넘겨 이익을 보려고 했다고 해요. 어쨌거나 기절할 만한 사실에 저와 딸에게 말을 하려고도 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로 인해 저와 딸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고 시간 또한 이미 결혼식 날에 너무 임박했다고 해요. 결국 오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또 잘못을 했다며 빌고 있는 사위를 직접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저에게 벌어질 수가 있는지 싶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위를 대하며 느꼈던 제 몇 가지 걱정들이 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혹시 이놈의 권유로 대출을 받았는지 물어봤죠. 다행히 아직 렌터카 사업 구상만 들었지 대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딸도 무척이나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고 저는 딸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여 부축하여 결혼식장을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란이 있으면서 이미 대부분의 사위 측 하객들은 도망을 간 후였어요. 제게 가족들이라고 소개했던 사람들도 전부 고용한 사람들인지 남아있지 않았죠. 잘못했습니다. 용서만 해주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모두 손해배상하겠습니다. 저 쓰레기 맞습니다. 제가 아버님께서 전직 형사님이신지 모르고 귀한 따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무슨 죄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용서만 해주십시오. 뭐? 용서? 이 사기꾼 놈이 어디서 또 입을 털려고 해? 너 여기가 뒷골목 아니라는 걸 감사히 생각해. 아니었으면 넌 오늘 죽었어. 알아? 야 용호야, 나의 사기죄로 고소할 거거든? 그러면 한번 싹 뒤에 조사해봐. 알지? 이런 놈 분명히 더 있을 거다. 내일이다 생각하고 부탁 좀 하자. 너한테도 연정이 조카 같은 아이잖아. 그런 애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한 놈이야. 하객으로 참석했던 형사 시절 동료들이 그놈의 주위를 감쌌고 저는 딸 결혼식 일과 밝혀지지 않았을 여자들을 엮어 이놈을 법대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전 동료들에게 녀석을 부탁하고 난 뒤 저는 딸에게 곧장 가게 되었어요. 이미 한 차례 눈물을 쏟고 난 뒤였는지 제가 도착했을 때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죠. 10년이나 홀로 아이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처받은 딸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건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안아주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휴가를 낸 딸의 곁에 남아 모든 것을 함께 했죠. 자신이 당한 황당한 일에 견딜 수 없이 힘들 텐데 딸은
금방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사과를 하였죠. 결혼을 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 모두 진심은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생각해주는 아빠의 마음을 자신이 몰랐다며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제 딸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어요. 이전에 딸이 한 말이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일은 모두 과거로 덮어두고 앞으로만을 생각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데도 몇 날 며칠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서로의 속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서로를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와도 이전보다는 좋아진 관계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무척이나 어색해서 한마디 꺼내기가 힘들었는데 각자 살아온 지난 10년의 인생을 이야기하다 보니 또 쉽게 풀어지더군요. 지금은 더도 덜도 아닌 딱 친구의 감정으로 종종 만나서 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전해주고 있고요. 또 그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사기꾼 녀석은 제 예상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죄가 있어 결국 교도소를 가게 되었죠. 언젠가는 풀려나겠지만 그 뒤에도 남은 건 민사소송들과 살벌한 제 전 동료들의 감시일 겁니다. 하마터면 그 사기꾼에게 속아 심각한 일을 당할 뻔한 딸을 구해준 아내 덕분에 지금은 조용하고 평범한 하루를 우리 가족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많이 틀어졌다고 하나 위기 때는 서로를 위해 나서게 되는 게 가족인가 봅니다. 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틀어진 분들이 많을 텐데 서로 조금씩 자존심은 낮추고 배려하는 마음은 넓히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를 가진다면 저와 딸이 구해졌던 것처럼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꼭 가족들과 응어리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저는 이만 글을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